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수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지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중강의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제 인생 처음에 대중강의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도서관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금 수요일 평일 저녁인데도 딱 제목만 들으면 별로 재미없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중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입자나 이렇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쪽의 내용들이 보통 이제 약간 흥미를 끄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내 전공을 좀 쉽게 한번 전달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제 물질을 연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질을 이제 컴퓨터한테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물질을 컴퓨터에 넣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뭔가 알려주겠죠? 내가 뭔가 인풋을 줬으니까 얘가 이제 아웃풋을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웃풋을 보고 이 물질의 특성이 뭐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요. 물론 이제 다들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서 제 이름은 김수란이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교육받은 바는 실은 이제 물리교육이랑은 조금 이제 먼데요. 제가 이제 물리교육과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제가 이제 물리교육을 전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육 전공이라는 전공이 좀 멀고요. 저는 이제 맨 처음 시작은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석학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석사를 받을 때는 이런 계산과학 쪽을 하지 않고 생물물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즘에는 융합 학문이 뜬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랑 이제 물리를 합한 이제 분야가 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여긴 아니야. 하면서 나랑은 맞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실험이고 생물 물리였는데 완전히 바꿔서 이제 이론에다가 이제 고체 물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박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박사를 받고 이제 또 어디를 갈까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요즘 물리뿐만 아니라 재료나 이런 쪽으로 좀 넓히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박사를 받고 나면 이제 커리어 패스 어떠냐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대학원에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진학을 했고 대학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이제 보통은 이제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은 한 4년 하고 그리고 대학원생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6, 7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후 연구원 과정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정규직을 잡을 때까지 있는 비정규직의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운 좋게 이제 하버드 쪽에서 자리를 잡게 돼서 이제 하버드로 가서 이제 박사후 연구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로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연구도는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그때 이제 배터리 연구랑 초전도성 오늘 이것도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제 이런 쪽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뭔가 융합적인 라이프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던 게 석사는 생물물리 실험을 하다가 박사는 이제 고체물리 이론을 했고 그리고 다시 포닥 시절에는 이제 재료 쪽을 좀 하다가 어쩌다 보니 또 경북대에서는 이제 물리 교육 쪽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대가 원하는 융합적 인재가 내가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별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건 아니었지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억나는 게 물리교육과 처음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은 교육을 다 전공했는데 나만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강의를 해야 되네 하면서 이제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역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관련한 연구나 더 관심 있으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제 썼던 논문들 같은 거 좀 정리해 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어떤 내용을 할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목이 계산과학이니까 계산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과학 중에서 근데 계산과학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과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툴만 알면 내가 뭐 물리부터 뭐 화학이든 기계든 싹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1원리 계산과 이제 밀도 고함수 이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뭐지? 라고 싶으시겠지만 이거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한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뭐 딥러닝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게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과학의 한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뭐를 볼 거냐? 계산과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 찾아서 그런 제목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류의 물질을 찾냐? 그냥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했던 게 이런 거라 이쪽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재료과학에서의 계산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학에서의 계산과학이라고 해서 표준도체라는 거, 여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계산과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이제 끝으로 제가 감히 한다면 이제 계산과학에 이제 현재랑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관찰은 그러니까 뭐 눈이 있고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학교에 가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신비로움을 느끼기가 좀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은 되게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떨어지는지 다 아시죠? 왜냐면 세상은 이제 왜죠? 그죠? 중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제가 되게 잘 봤죠? 제가 이렇게 누가 당기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어딘가에서 마법처럼 이걸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중력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 제일 처음에 발견한 힘이지만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양자 중력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처음에 물리학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것들은 보통 이제 천체 물리를 많이 생각하죠.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은 뭘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품고 포항공대에 지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항공대는 천체 물리 전공자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뭔가를 이렇게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가를 다시금 느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또 여기 또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대표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암석일 텐데 세상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특성을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아니라 뭐 인간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인문학도의 이제 길을 걸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관찰했을 때 세상은 뭔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신비를 내가 별에 느끼면 천체 물리학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이런 고체물이나 이런 왜 얘는 갈색이지? 왜 얘는 투명하지? 이런 데에서 이제 궁금증을 느끼면 이제 고체물리학자가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가 흘러 가다 보니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교육학과에 있으니까 교육을 또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계산과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세상 아직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진 않지만 인생은 항상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는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물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죠. 화학 교수님, 다른 교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화학 전공자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들이 나눕니다. 물리라는 거는 이제 한자 세계는 아니지만,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게 돼요. 아까 하늘을 봤듯이 궁금하면 천체물리학자가 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거를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쪼갰을 때 뭐가 근본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입자물리를 하면 되는 거고, 요즘에 양자광학이든지 양자정보, 양자컴퓨터 이런 게 핫한데 그런 식의 이제 빛에 대해서 궁금하면 광물리를 하면 되는
아까 말했듯이 뭐 생명체에서의 물리적인 어떤 관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생물물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요거 응집물질 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응집물질 물리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이게 응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모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뭐 이제 기체가 온도를 좀 낮추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온도를 좀 낮추면 이제 고체가 되죠. 이게 점점 이제 응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라보니까 기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응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보통 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고체상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응집 물질 물리 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뭐냐면 이제 고체 물리다라고 할 수 있고 고체 물리는 여러분 주변에 보는 이런 딱딱한 것들은 다 이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고체 물리를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이제 사회 시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응? 그렇죠. 이거 주먹도끼라 그래요? 나도 잘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돌로 만든 무언가죠. 그래서 인류가 맨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잘라야 될 테니까 돌을 깨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구석기나 뭐 신석기 시절, 석기 시절 때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인간이 이제 불을 이제 발견하면서 새로운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다시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는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은 이제 불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철기 시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새로운 소재의 발견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돌만 쓸 때를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하고 이렇게 뭐 청동을 쓰고 있으면 청동기 시대, 그다음 뭐 철기 시대 이렇게 늘 새로운 물질의 발견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에 다 청동기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 다들 이렇게 좋은 철 같은 거, 좋은 칼 같은 거 들고 있으시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도 보시면 너무 녹슬고 이렇게 막 녹물 뚝뚝 떨어지는 거로 칼을 잘랐다가는 내 건강에 좋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가 필요로 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녹슬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쌍둥이 칼이 좋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스테인리스 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더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생기죠. 이거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그 서스테이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 태워서는 이제 지구도 같이 타겠다 싶으니까 이제 뭐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태양광으로 다 쓰면 되지. 우리가 왜 아직도 뭐 수력이니 다른 거니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네? 뭐 그렇게 맞고요. 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렇죠? 그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패널들을 다 두려면 공간이 다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말도 맞는 게, 그러면 우리가 되게 좁은 공간을 가지고도 태양광을 다 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면 좋잖아요. 즉, 이제 소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있는데, 그런 거가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죠.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더 높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한 건데 이거 뭐 보시면 이게 투명망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색깔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 보시면 뒤에 약간 실루엣이 살짝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당연히 빛이 이렇게 직진해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특수하게 뭔가를 만들면 빛을 이제 굴절률을 이제 음으로 만들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뒤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요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를 알기 어려운 소재까지도 요즘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연구를 하냐를 보시면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우리가 이제 레고 블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많진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거 주기율표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옛날에 뭐 이걸 외우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뭐 헬륨,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릴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우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인간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들이 있죠. 그 재료가 이게 답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요 재료가 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번이 이제 118번, 그러니까 118개의 우리가 이제 원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물론 이 중에서 지금 요렇게 파랗게 된 거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관측이 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잠깐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뭐 여기 오가니즘인가? 이제 요것들은 정말 존재하는 시간이 되게 짧고 뭐 이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118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가 118개밖에 안 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죠. 왜냐면 여러분이 레고 놀이를 하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레고를 보면 블록 개수가 100개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8개가 있지만 내가 뭐 2가지를 뽑아서 만들든지 3가지를 뽑아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의 가능성도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냐?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제 그 컴퓨터 바탕 화면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고체 물리학자들 대부분 붙잡고 물어보면 바탕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방에 무조건 이거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다른 교수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봤는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체 연구 좀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 보면 이런 거 합니다. 보시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멋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속아주시네? 이거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비스라는 컴퓨터인데, 이 사람이 그 기억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뭐 물질을 안전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넣으면은, 봤어요? 눈이 좋네. 그래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멋있게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거를 좀 담고 싶어서 제 컴퓨터 이름도 이제 자비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팬시하게 제가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아서 하진 않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작업은 이렇게 팬시하게 하진 않지만 비슷해요.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섞어가지고 어떤 결정 구조를 만들고 그 결정 구조를 컴퓨터한테 이제 넣어주면 그 컴퓨터가 저한테 정보를 줍니다. 당신이 준 거는 좋지 않군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준 거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걸로 논문을 쓰자 라고 이제 컴퓨터가 알려주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제 방금 같이 우리가 이런 레고 블럭들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내 눈앞에만 보더라도 물질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까 하면 이제 봅시다. 크게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실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나의 전공이 난 연구직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받아들인 질문은 내가 실험을 할까 아니면 이제 이론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자신의 손이 보통 저희 관용어로 이제 금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실험을 해도 누구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똑같이 실험을 해도 누구는 되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를 보통 우리가 금손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제 금손이면 이제 실험을 하시면 되고 내가 해봤는데 나의 손은 실험과 맞지 않군 이러면 이제 험난한 길이지만 이론의 길로 이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하게 되면 또 2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뭐 문제를 풀어가지고 수식적으로 이렇게 막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FMA처럼, 물론 FMA를 풀진 않지만 FMA라는 수식이 있으면 그걸 딱 풀면 방정식 풀면 해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완벽한 솔루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려워 하면서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전산모사 쪽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계산과학 쪽으로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게 실제 이분들이 하는 게 이제 이론학자들이시고 이론학자고 나는 전산 실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뭐 여기서는 진짜 방정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푼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테스트해보면서 마치 실험하듯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 실험학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실험에서는 뭐 하냐 보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하시는 게 물질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성한 물질이 제대로 됐을까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잘 나왔다 하면 이제 그거 물질을 가지고 뭘 하냐? 이제 물성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3박자예요. 물질을 만들고 내가 만든 물질이 제대로 된 물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성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물질을 만들고, 우리는 대신에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틀렸을 리가 없거든요. 손은 안 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물성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제1원리 계산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제1원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막 여러 가지 뭐 다 필요하지 않고 결정 구조만 알면, 그러니까 그 물질 구조만 알면 이 물성을 좀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제1원리 계산이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원리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연구 스케일을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과학이라는 게 왜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바로 계산의 스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그냥 배터리 시스템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요즘에 뭐 테슬라가 핫하죠, 그렇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스케일을 보시면 제가 정확히 보기지만 2, 3m 되지 않겠어요? 자동차니까, 그렇죠? 걔네들의 스케일 안에서의 배터리라는 사이즈가 뭐 한 요 정도, 안쪽에 열어보면 이제 이런 각형의 배터리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런 거는 약 한 뭐 몇 센치 해당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형태랑 스케일이 다르고,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양극재랑 뭐 음극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0.1mm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그러다가 더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이제 아토믹 레벨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뭔가 회사에서 또 이렇게 연구 이쪽에서 많이 스케일 이쪽 사이드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더 안쪽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렇게 이제 아토믹 스케일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원자 단위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소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잘 되느냐라고 하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알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좀 다른 게 좀 필요하죠. 여러분 한 명한테 요리를 만들어주는 걸 잘 만든다고 해서 100명분의 요리를 잘 만드냐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케일업 할 때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 레벨에서조차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레벨 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소재상에서의 어떤 계산 과학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에 따른 이제 계산과학 방법론을 제가 가져와 봤었는데, 제가 가진 랭스 스케일이 여기 아토믹 랭스부터 쭉 이제 계산과학 한다고 하면 솔직히 뭐 미터 단위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밀리미터 정도 수준까지만 하더라도 쭉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랭스 스케일과 여기 Y축은 뭐냐면 타임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것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DFT,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보면 옥스트롬 단위에서 굉장히 빠른 스케일에서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시면 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는 게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다른 모델들이 이런 식들, 이런 식들을 사용하면서 계산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이 파트고 여기 쭉 이쪽 굳이 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완전 다른 영역이 됩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는 뭐냐? 인간이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이 피코세컨드 단위에서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아토미컬 레벨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이 DFT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 그 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피코세컨드 하는데 몇 주가 걸린다든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노세컨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 뭐 한 10피코 뭐 정도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한 달쯤 걸리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계산 넣어놓고 잊어버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컴퓨터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잖아요? 기도해야죠. 컴퓨터가 안 죽게끔. 아니면은 이제 중간중간마다 계산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게끔 이제 보통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몇 주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며칠 돌리는 계산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왜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하였는가라는 자책한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과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탐구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 레벨을 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를 볼게요.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렇죠? 그 마케팅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뭔가 사랑의 대표가 된 게 마케팅 때문인데 마케팅이 엄청 유명한 마케팅이라고요. 다이아몬드 영원히 뭐 사랑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요.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연필을 들었는데 이거 왜 두 개를 같이 들었냐? 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쵸? 이거는 열어보면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탄소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약간 층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1층, 2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떼면 나오는 게 이제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연필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카치 테이프로 떼는 게 뭐 제일 깨끗하다든가 뭐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이거랑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소재들을 아톰들을 보여드렸지만 얘가 같은 아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결정 구조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 이제 먼저 배터리 쪽부터 볼게요. 제가 배터리 연결을 할 거니까 배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파이트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리튬 코발트 오트라는 이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뭐 복잡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형태가 뭔가 유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도 뭔가 층처럼 생겼고 여기도 층처럼 생겼어요. 왜 이걸 굳이 선택했냐? 여러분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기가 흘러야 되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은 플러스가 흘러줘야 돼요. 즉 여기는 리튬이라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것보다는 이런 층처럼 돼 있으면 빠졌다가 넣었다가 빠졌다가 넣었다 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층상 물질을 우리가 배터리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구조를 딱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를 잘 아는 이유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구조를 보면 얘는 리튬을 좀 빼기 쉽겠다, 빼기 어렵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물성이 리튬의 전도도가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거 그냥 몇 가지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아토믹한 레벨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었고요. 배터리 컴포넌트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리튬 코발트 오트, 그러니까 리튬과 요게 지금 초록색이 리튬이고, 요게 지금 파란색이 코발트고,
빨간색이 이제 옥시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그래파이트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층별로 생겼고요. 이 그래파이트에 리튬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여기 있던 리튬이 여기로 가면 이렇게 돼요. 다시 이 리튬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베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저런 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베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건 실제 제 연구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뭐 무료로 배포되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원자들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면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더 줄어들진 않는군요. 이거 되나?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리튬이 있고 코발트가 있고 옥시전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 레벨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 게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알고 싶다. 딱 찍으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1.9 옹스트롬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리튬이 그러면은 요 코발트 주변에 옥시전이 몇 개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딱 쳐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가렸는데 뭐 주변에 6개가 이렇게 옥시전이 보인다.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3차원적인 원자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익숙한 그러니까 흡연에 대해서 보시면 위에 넣었어요. 이게 지금 층상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2층과 2층의 거리가 뭐지? 하고 이렇게랑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3.35 옹스트롬이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리튬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나겠다. 리튬이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왜 층이 하나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원자 이거밖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바꿔주면 이 위쪽에도 이게 층이 쭉쭉쭉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안에 있는 원자는 이렇게 그려봐도 되고 나중에 이제 뭐 화학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물질 구조들을 배우실 텐데 이런 베스타를 이용하면 어떤 3차원적인 관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실제로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결정 구조 정보를 컴퓨터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더 알려드리면 이 정보를 이제 텍스트화 할 수 있거든요. 그 텍스트를 이제 컴퓨터한테 넣어주면 컴퓨터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스타였고요.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물질이 준비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그냥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질을 합성하고 구조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측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제 물질을 합성한 거죠.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거기서 구조 측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특성을 이제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좀 유명할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역학적인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F는 MA를 푼다와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양자역학적인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도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고체 내부에는 원자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도 조로 이해하고 있진 않지만 조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 약 아보가드로 수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에 22승계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개도 문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걸 여기 다체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풉니다.
이제 못 푸니까 이제 못 푸는 문제지 뭐 끝이야 하고 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안녕 이렇게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이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이제 세상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를 보고 그걸 이제 핵심 나머지는 다 이제 가정으로 없애버리고 핵심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얘네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거 보시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예요. 각각의 이런 입자들이 있고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자녀를 길러보지 못했지만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랑 두 명 있을 때 고통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이 훨씬 더 많은 된다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둘 사이에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 드시분다면. 그래서 일단 뭐 세네 명이 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결국에는 이 입자 하나의 개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얘네들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제일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다. 그 문제를 쉽게 풀려면 그렇지. 상호작용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듯이 이런 것들이 그냥 n개 있다라고 문제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곱하기 n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1964년에 이제 워터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최근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풀 수 없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제 물리학상은 아니고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워터콘이라는 분이랑 뭐 조은의 포폴이라는 분이 이제 절반씩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받았냐? 계산과학에 대해서 받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밀도 범함수 이론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여에 해당하기 위해서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생전에 유튜브도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4년에 발표한 일로 약한 이제 64년이니까 34년 이후에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게 다시금 느껴지죠. 이후에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딱 이거거든요. 밀도 범함수 이론.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범함수 이론. 여러분이 범함수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함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fx를 보통 함수라고 하는데 범함수는 뭐냐? 함수 안에 함수가 변수로 들어져 있는 걸 범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이제 밀도가, 전자의 밀도가 변수로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밀도 범함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더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을 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에 대해서 거동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가는 거는 중력 때문이죠. 제 주변에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 앞에 텀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텀이고 여러분이 고체 내부를 보면은 고체에는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겠죠. 핵이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자가 다른 전자 때문에 느끼고 있는 청력이 있겠죠. 둘 다 마이너스 차지니까. 그리고 이 전자가 핵에 의해서 그 인력을 가질 수 있겠죠.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에 해당하는 텀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아까 몰랐던 상호작용하는 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상호작용하는 그 에너지 파트예요. 그래서 C+에 보면 전자를 우리가 기술하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걔가 주변에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다른 전자에 의한 청력 그리고 다른 핵에 의한 인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심플한 폼이고 나머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들 여기다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계산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충 가정하면 계산이 쉽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이거를 가정을 점점 정확하게 할수록 계산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에너지 여기 지금
전자밀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전자밀도를 여러분이 알면 여기 보시는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시스템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알면 이제 뭐 힘도 알 수 있고, 뭐 누가 더 안정한지도 알 수 있고, 뭐 밴드 갭은 얼마고 이런 중요한 물성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DFT를 당연히 많이 완벽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완벽한 이론이 나왔다라는 말은 많은 물리학자들을 실험자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이 익스체인지 코레레이션 펑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제일 쉽게 가정하면 뭐가 되냐? 서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까 상호작용이 없애버리면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없다라고 보고 균일한 전자기체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라든지 이렇게 보듯이 균일한 전자기체로 봐요. 놀랍게도 이게 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페리오드 테이블에서 여기 위쪽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이제 가벼운 원자들로 이루어진 게 뭐 S, P 오비탈 이렇게 많은데 요 위쪽은 꽤 잘 맞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잘 안 맞습니다. 여기는 뭐 D 일렉트론, F 일렉트론 뭐 이렇게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좀 잘 안 맞지만 꽤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코렉션들을 뭐 이런 코렉션, 저런 코렉션들을 막 넣어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연구 레벨에서 많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반드시 답을 알아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연구들도 있고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덕분에 제가 이게 완벽한 이론이 되기 전까지는 잘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넣냐? 이게 지금 이 식을 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하냐? 컴퓨터가 넣어주냐? 이걸 이제 제가 안 했고, 다행히 코딩을 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바스프 코드라고 하게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 여러분 또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과학을 여러분이 하시려면 내가 컴퓨터를 좀 좋아하나? 그래서 내가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코딩을 헤비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게 너무 싫지 않다 하면 이제 좋죠. 그래서 이쪽은 이게 열심히 코딩해가지고 그 대표 교수님은 아마 이제 연구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샀거든요. 사는데 얼마를 줬냐면 8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당 학교에서 샀기 때문에 800만 원 사주셨던 거지 뭐 회사가 산다. 실제로 삼성에서도 제가 한국 어떤 분 만났을 때 제가 바스프라는 코드를 써요 그랬더니 삼성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사면은 뭐 거의 뭐 훨씬 더 비싸게 줘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DFT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 정도쯤 되시는 분들은 제 지도 교수님 이제 은퇴 이제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한 전 세대쯤 되는 실제로 코딩을 막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 뭐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한쪽 짜고 그걸 박사 받고 졸업하셨고,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고 이미 코딩이 다 돼 있는 걸 이제 응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논문 쓰고 박사를 받았죠. 지금은 DFT 코딩 자체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코딩 그룹에 가지 않는 한은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이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까 베스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정 구조 만든 다음에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계산해줍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해줍니다. 그럼 컴퓨터 던진다 그랬는데 내 컴퓨터 지금 제 노트북 하나 두고 왔는데 여기다가 돌릴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계산, 내가 DFT 맨 처음 한번 연습이나 해보겠다 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안 되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티라는 곳인데, 그래서 뭐 컴퓨터 좋아하시면 이런 데도 이제 그 연구원이니까 직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이 누리원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년 이제 프로포잘 씁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컴퓨터 자원을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옛날에 제가 그 대학원 시절부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지원을 하면 대학원생이 지원해도 잘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용자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렇게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축했습니다. 그래 나도 교수가 됐는데 내 컴퓨터쯤 하나 있어야지 해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자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이제 경북대학교에 구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자비스, 나를 이렇게 아까 그거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진은 자비스 1밖에 없는데 지금은 자비스 2, 자비스 3이 있고요.
저희 원내 목표는 자비스 형제들이 한 10은 10 이상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슈퍼컴퓨터한테 이제 던지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이미 누군가 짜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으면 이제 결과를 주는데요. 어떤 결과들을 주느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리튬 그 층상이 있었는데 그 층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 제가 계산했던 이 리튬 소듐이니까 나트륨인데요. 걔가 이제 여기 층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원자 레벨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랑 비교해서 뭐 좀 복잡한 계산이지만 어쨌든 복잡한 뭐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실험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맞추면서 이렇게 실험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DFT가 맨 처음 나온 거는 한 1964년에 그 워터콘이라는 교수님이 만들었던 그 논문을 냈다 그랬죠. 그래서 64년도 논문, 65년도 논문이 여기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약 한 60년 전 일이 되죠. 거의 그렇죠? 한 55년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DFT 관련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건 또 어떤 거랑 맞물려 있느냐? 바로 이 당시 이후기 시부터 해가지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분들이 풀었던 거는 그냥 이런 균이랑 전자기체에 대해서 이제 심플하게 문제를 푼 건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수소에 대해서 수소나 여전히 어렵구나. 어쨌든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컴퓨터가 발전을 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논문 양이라는 게 80년대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이건 2015년까지만 있지만 보시면 뭐 1년에 나오는 논문 편수가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서 놀랐었는데 거의 한 12,000논에 가깝게 뭐 연에 뭐 10,000개 이상이 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조금씩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DFT 연구는 아직까지 쭉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꺾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앞으로도 연구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뭐 물리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만 요즘엔 특히나 이제 코드가 많이 발전하고 좀 더 유저한테 사용하기가 쉬워지면서 이제 제로나 이제 그런 실험하시는 분들도 아예 이제 DFT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고 있고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레벨이 그러니까 뭐 실험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이제 단순한 레벨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더 일어나는 사람 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DFT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아진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실험실 레벨에서 그러니까 연구실 레벨에서 물질 하나 계산해가지고 논문 쓰고 졸업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물질 하나 계산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한때 우리가 생물 쪽에서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DNA를 쭉 풀어가지고 앞으로 뭐 병을 치료하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뭐 트랜스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C 버클리에 있는 어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심플한 경우에는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A플로우니 뭐 OQMD니 뭐 여기 자비스가 있는데 뭐 자비스니 이렇게 데이터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상에 그냥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운받을, 그러니까 물론 사인은 해야 되지만 다운받고 이 물질의 특성을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다 요즘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뭘 하면 좋겠냐? 바로 머신러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기계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용 데이터가 있으면 기계학습을 하게 되죠. 그럼 기계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제가 너무 발번역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유명한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가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네가 일을 시켰으면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성능 측정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이걸로 측정되는 프로그램이 근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계속 뭔가 반복하면서 그런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잘했냐 안 했냐를 P라는 걸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는 P가 되게 안 좋았어. 근데 계속 경험을 하면 할수록 P가 좋아지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게 스팸 필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태스크는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거겠죠. 근데 경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건 스팸이고 이건 스팸이 아니야, 이건 스팸이고 이건 스팸이 아니야 계속 알려줘요. 이런 것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하면서도 관찰을 해봤더니 이거는 스팸이었고 이건 아니었어 하겠죠. 근데 그게가 이제 당연히 관찰 몇 개 못했으면 자기가 분류하는 게 좀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능이 안 좋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스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걸어서 이메일 숙제 내가 퍼포먼스 어떤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하면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이제 좋아지는 이런 게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라는 말과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은 굉장히 필요한 게 결국 이거예요.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학습 방법으로 얘를 배우게 할 거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법이 이제 알고리즘이 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보시면 적용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표로 숫자 같은 걸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비교형 데이터는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 요즘에는 이제 뭐 딥러닝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니까 인지하게 만들고 이런 게 뭐 음성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고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개인지 고양인지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이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분 학습 방법을 뭘 할지 뭐 내가 스팸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류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내가 예측하는 게 내가 이렇게 걸어가 보는 속도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0부터 10까지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숫자를 내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회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머신러닝 내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딥러닝을 할런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꼭 고체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하고, 머신러닝 그 세부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이제 학습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가 되는 거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머신러닝의 세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과 비슷한 뭐 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실내로 보시면 AI는 뭐 했냐? 그러면 우리 체스 두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IBM이 있는데, 뭐 딥블루스 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라고 그 가상에 있는 캐릭터들 정도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봐요. 기계학습에는 뭐 구글 뭐 서치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아까 말했던 스팸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학습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고, 딥러닝은 우리나라의 딥러닝 학회에 된 가장 큰 기계가 있죠. 바로 여기 이제 알파고죠. 그래서 바둑 두는 프로그램 이런 거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드라이빙 프로그램.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래 말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자율주행 덕분인데요. 저도 아직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 기능을 상실했는데 언젠가는 자율주행 덕분을 볼 수 있겠지라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를 한번 자율주행 모드를 타보고 운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얘가 뭐였냐면 앞에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2차선 도로였고 앞에 차가 정차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차가.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걔가 중앙선을 넘는다는 개념이 없나 봐요. 바로 빡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은 배워야지.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잃을 기회가 없겠다.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을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코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예쁘게 프로그램 해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한 건데 너무 크로드한 건데 실은 아시는 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행히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라이브러리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클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이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놨고 저희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나 이거 쓰고 싶어요. 딱 써가지고 쓰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파이썬 코딩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저희 이제 논문 쓰면서 했던 이제 코딩이었습니다. 코딩이라 부르기도 약간 부끄럽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계학습을 이용한 고체물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뷰 아티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보시면, 최근에 고체물리 재료 연구에 있어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런 최근의 연구들,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도 여기 밴드갭이라든지, 어딘가 초전도체 있었던 것 같은데, 초전도체가, 초전도체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우리 배터리와 관련된, 리튬의 전도도, 이런 것들을 다 머신러닝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조금 일조를 한 게,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연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논문을 같이 냈고요. 같이 논문 내준 친구가 저기 보이는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재료과학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이제 배터리랑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과학에서의 이제 계산과학, 배터리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있어서 배터리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은,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까지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이라든지, 저도 여기서 이제 노트북도 가지고 있고, 애플워치도 가지고 있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제가 이 워치를 가지고 있지만, 손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이거 한번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했다가 다시 충전했다가 쓰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리차저블이라고 하게 되는데 충전이 가능한 노키아에서 만든 이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었네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기술이 이제 어떻게 발전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여기 봤듯이, 여기 리튬, 이런 글자 보시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이런 충반전이 되는 거는 이제 납산이라 그래서, 납산 배터리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이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2V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이건 집도 써요. 여러분 차 열어보시면, 겨울에 배터리 나갔다. 그러면 이제 열어가지고, 기호쪽 가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납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V짜리 6개 붙여서 12V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할 때 쓰고 있는 거고요. 물론 핸드폰에 들어있는 건 납산 배터리는 아니고 보통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차가 처음에 1900년대에 나왔었고 이제 1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제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제 곧 지나면 이제 내연차는 못 쓴다라고 하게 되던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은 이제 배터리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세상을 많이 바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랑 함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여보세요? 네, 뭐냐면, 바로, 무선 통신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만 있는데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 이 핸드폰, 뭐 있을 거예요? 그쵸? 인터넷이 안 된 핸드폰이라니, 물론 20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된 핸드폰은 이제 유실리스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요즘에는. 근데 이러한 이제 무선통신이 처음에 나온 게 1920년대쯤인데,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최신의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통신 영역과 배터리 영역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모바일 시대니 디지털 시대니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재의 발견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석기시대 사람이 지금 세대를 보면 다들 마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터치해가지고 음악을 듣거나든지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만 하면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배터리가 어떻게 나왔냐? 1980년대에 이제 충분히 좋은 구디너프 교수님께서 리튬 코발트 보트를 사용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 코발트 보트랑 이제 그래파이트를 이용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 약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소니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커머셜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쓰고 있고, 당연히 이건 회사를 바꿨으니까 무슨 상 받아야겠어요? 그렇지, 노벨상 받아야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생각보다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재작년,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다 노벨 화학상이네요. 저는 물린대회 다 노벨 화학상밖에 안 나오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냐?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걸로 받았습니다. 각각 이제 세 분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구디너프, 아마 제가 알기로 최고령자라고 알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분들 중에서. 어쨌든 정확히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이분이 리튬 코발트 보트를 양극재로 쓰면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았었고, 이분도 이제 양극재 스탠리 교수님인데,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이제 쓰면 되겠다. 양극재로 하면 되겠다 받았고, 이분 이제 일본 분이신데, 이제 음극재에 해당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배터리 안쪽을 들여다볼게요. 이 배터리는 안쪽은 아까 잠깐 봤듯이 얘가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리튬 코발트 보트가 있고, 이거 우리가 양극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음극재라고 불리는 이제 그래파이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 리튬의 그래파이트, 여기 지금 리튬의 그래파이트 쪽에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리튬 코발트 보트가 여기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전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던 게 돌아가는 과정이고, 충전 과정은 이쪽으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요거를 통해서 봐야겠어요. 충전부터 하시죠. 충전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리튬 코발트 보트에 여기 있어요. 리튬들이. 그거는 그냥 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파이트는 그래파이트로 있는 게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상태를 해체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 충전할 때 뭐예요? 꽂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꽂으면 이런 예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리튬은 여기 지금 리튬 코발트 보트에 있던 리튬이 그래파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제 중성이 되니까 그 당시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여기 있던 거를 제가 이만큼 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중력 에너지를 막 높여준 거잖아요. 제 힘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꽂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준 겁니다. 불안정하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라는 말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딱 보여서 내가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높은 에너지 있던 거를 떨어뜨리면 안 될 거니까 이제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될 테니까, 결국 얘가 이제 방전될 때는 원래 그 흑연에 있던 리튬이 요 양극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리튬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반전이 된다는 거는 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리튬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얘네들이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다 보면 핸드폰을 갈아야겠군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좋은 점 뭐냐? 실은 좋은 거는 얘가 아까 납산 2V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리튬아이온 배터리는 4V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보통 한 4V짜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20V, 1, 2는 없잖아요. 그렇죠? 4V도 쓸 수 있고, 사이클벨트라는 건 뭐냐면 몇 번 충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핸드폰 언제 정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1년 만에요? 그러면 좀 그런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성능이 배터리가 좀 못 쓰겠는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죠? 2, 3년 정도 지나면 그게 숫자가 한 1500쯤이 되겠죠? 1년 365일이니까 3년 지나면 1000사이클 정도쯤 돼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 근데 이게 1000사이클이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물어보면 핸드폰한테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 아이폰이 또 새로 나왔다는데 또 이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게 자동차로 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내가 2, 3년마다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한 그래도 5, 6년, 10년은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사이클 숫자가 몇 번을 얘가 반복해줘야 되냐? 이거 거의 한 3배쯤 한다고 하면 15,000호쯤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는 이제 중간에 배터리를 아예 완전 풀 교환해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사이클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종종 들을 거예요. 배터리 터졌다. 테슬라가 터졌다라든지 뭐 갤럭시 터졌다라든지 그래서 약간 안정성 문제가 아직까지 있게 되고 실은 이제 안정성도 역시나 뭘 연구할 때는 더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핸드폰 물론 터지면 안 되지만 위험도라는 게 자동차 터진다라는 거에 비교했을 때는 자동차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동차로 대명될수록 이것도 더 줘야 돼야 되고 이것도 더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리튬이 비싸요. 리튬이 그래서 뭐 새로운 금이냐 할 정도로 비싸고 코발트도 비싼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대체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근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온을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지만 단점이 리튬과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소재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륨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트륨이온 배터리. 실은 제가 이제 그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건 나트륨이온 배터리인데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왜냐면 나트륨은 리튬에 비하면 싸죠. 왜 싸냐? 바닷물만 풀면 나오는 게 나트륨이니까 훨씬 싸서 대용량을 만드는데 이제 적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향후 선점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배터리가 위험한 터지니까 위험한 건데 그런 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배터리가 왜 열 폭주를 많이 하냐? 여러분 산소가 있으면 막 이렇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산소에다가 불을 탁 갖다 대면 탁 터지잖아요. 아까 보시면 리튬, 코발트, O2 산소가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질문하시죠? 그건 팡 하고 터진 느낌이고 불을 활활 타게 하는 거는 이제 산소가 있으면 활활 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코발트, O2에서 산소가 안에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열폭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연구실 레벨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 레벨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 인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배터리만 좀 했다고 하면은 다 이제 뭐 회사에서 모셔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근데 실험 랩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랩 학생들이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기계학습이랑 배터리 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도요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학교랑 같이 해서 한 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에 이제, 아까 자동차 했을 때,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한 10년쯤 탄다고 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10년은 간다는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계속 돌리고 있어요, 사이클을? 그리고 이제 개발한 물질 10년 동안 돌려본 다음에, 이거 된다더라 하면서 이거 보장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계산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당연히 복잡한 계산이니까 실제로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뭐였냐? 이렇게 내가 10사이클이랑 100사이클 어떤 이제 전기화학적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제 돌려봤더니 꽤나 굉장히 2000사이클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측력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굳이 사이클을 몇만 번 돌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학교랑 이제 회사 연구랑 해가지고 논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하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런 페리오드 테이블을 본다고 했는데 실은 이제 저는 물리학계에 있고 그리고 이론을 하니까 실은 이건 잘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보시면 코스트 페어리 테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비싼 게 뭐가 비싸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재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꼭 그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재료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연구하면 안 되는 물질들인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 좋아합니다. 왜냐면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연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핫한 물리 분야가 뭐 이리듐 산화물 뭐 아니면 뭐 아류 이런 거 유세층 산화물 뭐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재료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지만 물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다른 소재 개발 중에 뭐 촉매로 많이 쓰는 게 뭐 백금 이런 촉매로 많이 쓰는데 닦아서 비싸니까 어떻게 촉매를 백금을 안 쓰고 닦아서 써볼까? 뭐 이런 연구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리튬은 그나마 많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 색깔이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요거보단 이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걸 소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아까 리튬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약에서 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게 좋겠어요? 가벼운 게 좋겠어요? 당연히 가벼운 게 좋겠죠. 그러면 리튬 바로 밑에 있는 게 소듐입니다. 그래서 리튬보다 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소듐이니까 소듐 이온을 움직이는 걸 많이 하게 되고 얘는 그래서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쌉니다. 정말 싸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연구적인 측면에서 리튬은 조합을 많이 못해요. 리튬이 보통 할 수 있는 게 약간 리튬 코발트 오투다 그랬었는데 그거 위에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리튬 코발트 오투 아니면 망간오투 아니면 뭐 니켈오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쓸 수 있는데 소듐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연구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하버드 있을 때 친구 연구하는 거 저는 이게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한번 궁금하다. 너 배터리 오고 어떻게 만드니? 하면서 사진 제가 찍어봤어요. 그래서 뭐 하냐 봤더니 이런 씨앗병에서 씨앗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섞더라고요. 섞어가지고 이런 이제 지금 손이 여기 지금 검은색 손이 있는데 글로우박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나 리튬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딱 이렇게 고립된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손만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배터리를 여기다 이제 여기 배터리 만든 거예요. 이걸 걸어가지고 얘가 이제 전기 화학적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뭐 했냐?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충전을 시켜가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냐면 리튬 코발트 오투는 그 자체로 안정하잖아요. 근데 리튬을 다 빼내요. 그러면 얘가 리튬 빼내면 코발트 오투가 되겠죠. 그럼 걔는 별로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의 안정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안정성의 그런 이제 우리가 고정한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 왜 안 좋냐? 리튬 다 빼냈더니 여기 공간이 비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있던 아톰이 막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이 리튬이나 소듐이 움직이려고 하는 길을 막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더 이상 여러분이 충방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아토믹 레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했던 거는 이런 거는 친구가 저한테 던져줍니다. 계산 실험을 해봤더니 뭐 코발트를 넣었더니 성능이 되게 안 좋은데 카파를 넣었더니 성능이 좋다. 왜 그럴까? 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러게?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연구를 막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실험에서 이렇게 주면 원자 단위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원자 단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카파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처음에 했던 게 뭐 리튬, 소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느끼는 이런 배려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넘어갈 때는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배려가 없지만 제 앞에 뭐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으면 제가 못 움직이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듐이 움직일 때 여기 주변에 망간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코발트라든지 뭐 카파가 있을 때 봤더니 처음에는 코발트랑 망간이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코발트랑 카파랑 뭐 달라야 되는데 별로 안 달라.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랑 이거는 비슷하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해봤던 그 다음에 결국 또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아까 중요했던 게 뭐였냐?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았나? 그러면 보통 이 철원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 주변에 있는 걸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거를 코발트로 넣어보고 카파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코발트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안 좋고 카파를 넣었더니 이게 지금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됐다. 교수님 드디어 설명, 그 당시 저도 이제 박사과 연구 과정이었으니까 교수님 드디어 그럴싸한 설명 찾아냈습니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학자분들이 또 다르게 막 했던 거는 실험하시는 분이 아니 카파랑 니켈을 섞었더니 뭐 치킨도 아니고 반반만 섞었을 때 제 성이 좋더라. 왜 그럴까?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러죠. 그러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떨어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팩터가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팩터는 좋아지는 방향이 되고 어떤 팩터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섞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이제 옵티멀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카파를 넣으면 넣을수록 얘가 이제 여기 지금 컷업 그 베리어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베리어가 줄어드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다른 건 디스턴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얘가 베리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단 좀 디테일. 어쨌든 카파를 넣으니까 이쪽 베리어가 줄어들고 대신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좀 어려워지더라. 두 효과가 이제 컴퓨팅 해가지고 이렇게 옵티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하니까 이제 좋아하시면서 그래 그럼 이제 논문을 쓰자.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썼고요. 와 기뻤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논문이 나왔었고요. 하여튼 뭐 또 하나 이것도 실험 설명해 준 건데 여기 카파가 하나도 없으니까 선이 떨어지던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또 설명을 해냈습니다. 제가 훌륭한 박사하고 연구원이죠 이러면서 이제 카파가 있을 때만 또 어떤 특정한 벤트가 생겨서 성능이 좋더라 뭐 이런 설명을 우리가 원자 레벨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큰 계산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테일한 걸 뭐 당연히 지금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산과학을 통해서 원자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실험에 대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다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연구를 했고 이거는 뭐 제가 했던 거또 소개자 이런 거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드라이에서 나온 게 이 정도, 에카리스 나온 게 이 정도. 에카헬륨 나온 게 한 4.2kL에서 마이너스 한 270도쯤 되는 온도인데 도달한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달했으니 기술이 발견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환경에 가면 물질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이분이 수온을 이 온도가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당도성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건 뒤에 봐주세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노벨상 받으려면 한 30년 지나야 되는데 2년 만에 노벨상을 바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인류가 도달한 온도는 이런 것쯤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 낮추려고 21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래서 초당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를 쭉 낮추면 얘가 잡다리 저항값이 빵이 돼요. 저항이 빵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쓰고 딱 되면 뜨뜻하시죠?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력 소모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특이한 물성을 가진 애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걸 상온으로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150K가 절대 온도라서 우리가 보통 그 섭씨를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100도 넘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87년도에 여기 도달하고 나서 처음에 오네스라는 분이 1913년에 노벨상 받았고 발견으로 87년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요 BCS라는 이론이 나와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87년에 이것들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또 노벨상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높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제일 높은 온도라서 받았고 근데 지금 뭐하냐 사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아까 우리 파라미터가 온도냐 압력이냐 두 개 있었잖아요. 압력을 빡 높여봅니다. 그랬더니 압력을 높이니까 이제 사고 기온도체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압력이라는 게 지구 멘틀 정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압력을 낮추는 연구를 또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런 방금 봤던 여기 지금 보시면 글쇼노츠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리산화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 데이터 모아가지고 머신러닝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생이랑 같이 머신러닝 연구를 시행했었고요. 이건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만 하나 넘어갈까요? 그 머신러닝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실험적인 값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실험값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3차원까지밖에 못 그리는데 지금 뭐 4, 5차원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기계학습이라는 건 이런 다차원적인 생각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가 있고 뭔가를 알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성격이 있다, 이펙트가. 그럼 이제 기계학습을 사용하면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잘 실험값이랑 이론값이랑 머신러닝 값이랑 잘 맞췄더니 그래 학생아 잘 맞았니? 그럼 우리 논문을 써보자. 그래서 그 학생과 논문을 썼고 이제 논문이 좋게 잘 됐습니다. 그럼 실험 문제 어떻게 했냐? 그럼 이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니까 실제 실험값은 얘랑만 있었거든요. 다 테스트 우리가 이론으로 예측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측해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갈륨의 경우가 높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이거 발견해주면 좋을 텐데 저희는 실험팀은 아니라 그건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그러니까 가이드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또 잘 돼서 앞부분에 그 슈퍼관트 일은 이제 하버드 뉴스로 한번 소개가 됐었고 머신러닝 한 일은 이제 저희 경북대학교 이제 소개 페이지로 한번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 TFT는 이제 현재 물질 하나만 계산해서는 이제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저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 대용량 계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계학습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아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스케일을 말하면서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이제 비원 영역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이 영역까지 다가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각각 스케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 달랐는데 DFT 여기 있다든지 오래들 다녀서 다 달랐는데 머신러닝은 이걸 전부 다 커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산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